제가 이제 이 부동산 문제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겠고요. 2000년대 이후에 제가 오늘 본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요. 자, 하나 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을 제가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입니다. 미국이 20세기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의 힘입니다.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 제조업의 상징적인 기업이 제너럴 일렉트릭이에요. 에디슨이 만든요. 저 엄청난 기업이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2000년에 주가가 정점을 찍고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00년에 정점을 찍고요. 자, 최근 5년간의 주가를 보게 되면요. 쭉 떨어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한 10달러 선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1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네? 1200원 곱하면 되는 거예요. 한 12,000원 정도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팬데믹 이후에는 더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7달러 밑에까지 쭉 떨어져 있어요. 최근 자료를. 그러니까요. 7달러면 얼마입니까? 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주가가요. 이 제너럴 일렉트릭 엄청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규모가 큰 이 엄청난 기업이에요. 수십만 명 고용하고 했던 기업이죠. 왜 이런 제너럴 일렉트릭이 2000년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딱 이렇게 됐는가? 그래 결국 이렇게 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우지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이에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은요. 제너럴 일렉트릭만 쫓겨난 게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도 쫓겨나고 더 먼저 쫓겨났고 알코아라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알루미늄 생산업체인데 그것도 미국의 대표적인 건데 그것도 계속 쫓겨나고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더 이상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아닌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네? 자,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제너럴 모터스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위기 때 국유화 잠깐 했다가 민영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사업 재편을 한 거예요. 주주들이 막 난리 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요.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들 자녀들 갖고 계신 분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2000년에 딱 정점을 찍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대졸자,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대학에서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이 있죠. 어떤 걸 습득합니까? 대졸자가 졸업한 이후에 수행하는 직무에 필요로 하는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려고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대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 Y축에 있는 수치가 뭐냐면요. 대졸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필요로 하는 지식을 그러니까 대학에서 제공하는 이 양이에요. 근데 2000년까지 쫙 증가했었는데 2000년부터 급감을 하고 있어요. 저 대학 교육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이후에.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2000년 이후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대학의 경쟁력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쓸모있는 인재를 공급 안 해준다, 대학에서. 이런 불평들을 해요,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뭐 한 2010년 전부터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죠. 기업이 왜 우리 청년 실업 문제가 바로 뭡니까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기업 같은 데에서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안 뽑는 거예요. 왜 안 뽑습니까? 기업은 자기한테 돈을 벌어주면요. 뽑지 말아도 뽑아요. 근데 채용해도 별로 돈 안 벌어주니까, 못 벌어주니까 안 뽑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만 잘 벌어줘봐요. 왜 안 뽑아요? 뽑지 말아도 뽑죠. 돈을 잘 못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훈련받은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업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2000년 이후에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미국도 보게 되면요. 그 결과로 뭐냐면 이게 미국도 70년대 말부터 79년부터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완만하게 줄어들다가요. 2000년 이후에 갑자기 이게 금융위기 전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더 줄어들었었는데 금융위기 전까지 한 7년간에 걸쳐가지고 한 343만 명이 줄어듭니다. 제조업 일자리가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갑자기 이렇게 그냥 제조업자가 아주 그냥 폭락을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산업의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산업의 지각 변동. 그럼 그 일자리들 되게 경제학자 전문가들은 뭐냐면 서비스로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서비스 육성한다. 그랬는데 자 봐요. 그래서 서비스에 실제로 일자리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제조업 일자리 줄어든 만큼. 그럼 성공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같은 기간에 가계소득이요. 중간 가계소득이 2000년하고 2007년, 2008년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들 뻔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서비스의 일자리가 소위 말해서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제조업이 평균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갑니다. 서비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비스의 대부분이 뭡니까? 저임금 자영업 일자리가 제조업보다 좋은 일자리 아니잖아요. 네? 미국이 서비스가 가장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조차도 저래요. 서비스는 대안이 아니에요.
자, 그 상황을 누가 채웠느냐? 이게 뭡니까? 구글 기업입니다. 구글이라는 기업이에요. 2000년 이후에 이게 주가입니다. 쫙 계속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예? 제너럴 일렉트릭은 쫙 하고 앉았고, 태조하고, 그 자리를 구글 같은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 기업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보다도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 이런 기업들이 떠오르잖아요. 자연스럽게요. 지난 20년간에 이게 저거예요. 현실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되게 이런 기업에 관심 있지.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기업에 관심 없어요. 저희 세대가 옛날에 농업에 별로 관심 없었듯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한 게 뭐냐면요. 이런 구글 세대들한테 뭐냐면 제너럴 일렉트릭 교육을 계속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 제너럴 일렉트릭 교육을 계속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미스매치 문제. 이게 청년 실업의 핵심 원인입니다. 네? 제너럴 일렉트릭에서는 자꾸만 이게 고용도 줄어들고 쇠퇴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산을 계속하고 앉아있으니까는 네? 이거 지금 기성세대들이요. 엄청난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엄청난 지금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는 거예요. 시대 부적응자를. 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요. 이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학이 구글보다 못하다. 뭐 제 얼굴 침뱉기라고 이렇게도 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 혹시 공부하는 책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가?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예? 놀랍지 않아요? 3, 40년 전하고 지금은 똑같은 교육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세상은 엄청 변했는데.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자, 구글이라는 기업이 98년도에 딱 세상에 이제 그러니까 데뷔를 합니다. 지금 98년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지금 대학생들 세대들이에요. 구글 세대들이에요. 지금 애들이요. 구글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뭡니까? 검색 서비스업으로 등장했잖아요. 당시에 검색 서비스업에는 야후라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땠습니까? 야후는요. 몰락해버렸죠. 그렇죠? 이 변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변화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2000년 이후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못한 거예요. 그냥 구호만 예측했지. 예? 예측죠. 이 차이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IT 기술로 인해가지고, 이 IT 혁명으로 인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상에서 세상이 다 연결이 가능해진 거예요. 연결이 가능해졌죠. 그렇죠? 연결이 가능해졌는데, 이 연결이 기술적으로 연결됐다고 해가지고, 디지털 어떤 하나의 이런 이 경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연결 속에서는 뭐냐면 사람들도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태계를 본다면 강 생태계에 보게 되면은 숲이라는 것도 있고 물도 있고 토양도 있고 거기 기후 이런 게 다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동식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물, 식물, 생명체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동물, 식물, 생명체가 거기서 그러니까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걸로 다 끌어모으려고 하니까는, 끌어모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관심 있는 사이트에 접근할 때 뭘 기준으로 봅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거나,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거나, 이런 쪽으로만 접속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데 절대 접속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접속 안 하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접속을 만들려면, 연결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혜택을 줘야 돼. 이익을 나눠 가져야 돼.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눈치챈 기업들이 구글인 거고, 그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 못한 게 야후 같은 기업들이, 그걸 제대로,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우선 그냥 과거 기업들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몰락한 거예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메일 서비스 가지고 유료화 시킨다든가, 콘텐츠 공급해주면서 유료화 시킨다든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야후는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력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등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후를 이용 안 해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메일 서비스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데 구글 같은 데서 사람들이 글로 가죠. 콘텐츠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돈 받겠다고 하고 앉았으니까 네? 사람들이 등을 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사업은 뭐였었습니까? 자기가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당신들한테 이메일 서비스 용량도 제공해 주었는데 이거 돈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념이죠. 전통적인 기업들은요.
근데 디지털 생태계의 사업 방식은 전혀 달라진 거예요. 자, 먼저 뭐냐면 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돈에 대한 냄새를 맡는 기업인들이 소위 동물적 감각을 가진 기업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업들이 뭐냐면 사람을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의 투자적인 차원으로 그러니까 이걸 접근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구글 서비스, 구글 링을 이용 못하면 저는 일을 못합니다. 그만큼 제가 이용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씩 내려도 할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어서 저는 중독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저한테 엄청 편의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구글한테 뭘 줍니까? 흔적을 남기면서 데이터 주잖아요. 구글은 그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 접속하면은 그게 뭐니까 많은 데이터, 소위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개발이.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자율주행차로 진화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의를 제공한 거 가지고 돈 투자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얻어내는 게 자기 다른 걸 얻어가지고 새로운 사업하겠다 이거예요. 네? 근데 야후는 뭐냐면 그거 가지고 돈 투자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리죠. 네? 자, 뭐 거기는 자세한 얘기는 그러니까 경제 사업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통적인 사업 방식에서는 기업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기가 경쟁력이 차별적인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 이걸 소비하라고 그리고 돈 받고 소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방식이 이제는 뭐냐면 이 연결이 핵심이 된 겁니다. 연결시키는 이 연결을 이 연결을 안정적으로 시킨 것들이 바로 뭐냐? 이게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소위 말해서요. 우리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 다 이런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요. 자, 제일 처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사업을 이제 간 게 뭐냐면요.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빅데이터로 해서 자율주행차로 갖고 그 구글 모델을 흉내낸 게 바로 뭡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면서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그 변화를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아이폰이 매력적인 것은 뭐 때문에 매력적이 됐습니까? 앱이라는 아주 그냥 안정적인 앱 생태계를 공급해 준 거예요. 우리 사용하는 어플이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애플을 대비해 보게 되면요.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애플은 어떻게 그걸 했냐면요. 앱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디에 많습니까? 기업 안에보다 기업 바깥에 더 많단 말이에요. 전 세계 70억 명 이상의 사람이 있으니까 기업 안에는 기껏해 수만 명뿐이 없는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기업은 뭐냐면 자기 직원들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결을 통해서 아이디어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사람은 기업 안에보다 기업 바깥에가 더 많다는 걸 알았을 때 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좀 이용을 해서 돈을 벌자. 이 생각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플은요. 스티브 잡스는요. 당신들 아이디어를 여기서 팔아먹어라. 장터를 마련해 준 거죠. 그게 소위 앱스토어죠. 그래서 3대 7로 나눠먹자.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 벌 기회를 주니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막 쏟아냈죠. 그게 애플의 앱 생태계가 구축된 겁니다. 그게 바로 아이폰이 매력적인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 초창기에 그걸 가지고 저한테 제가 사석에서 삼성전자 전문을 어느 토론장에서 만났을 때 교수님 우리 저거 금세 쫓아갈 수 있대. 삼성전자 어떻게 되겠는지 아세요? 초창기에 인기 어플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을 한 40몇 명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선 삼성전자 뼛속까지 제조업체다. 40몇 명을 채용해봤자 그 사람들이 앱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구상의 전체 70억 명 대상으로 앱을 공급받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냐고.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도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로 남아있죠. 기기 제조업체. 삼성전자는 제조업체입니다. 어플 팔아가지고 수입은 거의 없죠. 삼성전자에서. 이게 삼성전자가 이 제조업자들이 플랫폼 사업자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차량 공유, 숙박 공유, 이런 게 뭡니까? 이것도 연결을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 여기서 돈 벌어라. 돈 벌게 해줄게. 그래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한 거고, 당신들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안 쓰는 방을 가지고 돈 벌어라. 그게 에어비앤비 사업이고요. 다 연결시켜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다 응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사업을 다 그런 겁니다. 연결을 통해서 이익을 공유하고 이익을 나눠가는 이런 방식으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현대자동차가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얼마나 이해하는지 제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요,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게 우리 스마트 자동차에서 되게 앞에서 다 붙이잖아요. 네? 앞에서 다 붙이고 있는데, 자, 모빌리티를 스마트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모빌리티는 뭡니까? 우리가 이동할 때 이동 도구들이죠. 자, 무선전화기가 나왔을 때 무선전화기는 이동 도구죠. 이동 기기죠. 그걸 스마트화 시킨 게 바로 스마트폰이잖아요. 우리가 무선전화기일 때만 해도 거기서 무선전화기에서 인터넷 못 썼잖아요. 그걸 스마트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동 기기가 뭐예요?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를 스마트화 시키는 게 바로 뭡니까?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뭐 이렇게 분류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그것만이 아니라 뭐 공장도 스마트화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도시까지도 스마트화하고, 다 스마트화 시켰다는 거죠. 그럼 이 스마트의 목적이 뭐냐? 모빌리티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연결하겠다 이거예요. 24시간 다. 그럼 그 연결을 통해서 아까 그 하는 건 뭡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그 연결을 통해서 최소한 얻는 게 뭡니까?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네? 데이터라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시킬 수 있고, 또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그러니까 사업거리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게 바로 뭐냐? 그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그 연결을 통해서 얻어내는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은 뭡니까? 해법이잖아요. 문제 해결책이잖아요. 뭐냐면, 새로운 사업거리를 만들어내겠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기업이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어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2018년도에 청와대 추천받아가지고 얘기했을 때, 2018년도에 차량공유 서비스 사업이 자기들은 최근에 중요성을 이제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지. 자,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 혁명, 데이터 경제가 이렇게 전개된 거예요. 전개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가 아까 했듯이 제조업의 제품의 유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제조업 제품은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구동시키는, 데이터를 얼마나 거기서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냐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그래야지만 그 제조업 제품이, 그래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그 제품도 매력적인 제품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요. 모든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초점 맞추는 게 뭐냐면요.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 서비스, 그 다음에 전기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기차에 뭐 친환경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자율주행차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이 다 지금 묶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차가 이거를 독자적으로 못하고 있죠. 못하고 밖에 나가서 지금 지분 투자나 하고 있고 그러죠. 이게 왜 같이 묶고 돌아다니냐면요.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이 뭡니까?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그거 뭐 다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또 하나 핵심 기술이 뭡니까? 5G예요. 순간 제어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 목숨과 달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율주행차의 가장 선도 업체가 구글입니다. 구글은 자동차 공장 하나 없어요. 네?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제어하는 이런 게 핵심 부분인 거지, 자동차는 이제 개나 소나 다 만듭니다. 전기차가 되면서요. 내연기관이 필요 없다 보니까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내연기관에 다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지금 위기죠. 위기예요, 지금요.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안에 껍데기만 철판이고 나머지 다 전기전자로 바뀌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왜 차량 공유 서비스로 하느냐? 자율주행차가 하려면은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데, 인공지능 기술의 대전제는 뭐예요? 빅데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자동차를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가족만 이용하게 되면은, 거기서 안에서 그러니까 소위 자율주행차가 된다는 얘기 뭡니까?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가. 그 안에서 우리 스마트폰 하듯이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 이렇게 하고 그러듯이요. 그 안에서 인터넷도 하고 그 안에서 어플도 쓰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안에서요. 차는 스스로 가고. 자율주행차니까요. 그럼 바로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이게 다 흔적들이 다 남죠. 데이터가요. 근데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쓰게 되면 그 데이터만 남는 거예요. 근데 차량 공유 서비스로 하게 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한 차를 쓰잖아요. 한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 얻기 위한 겁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이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요. 렌틀카 사업인 거예요. 전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렌트카 사업 하자고 이거 지금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렌트카 사업은 기존 완성차 사업보다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자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 얻어가지고 새로운 사업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혁명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현실이 어떠냐? 현실이 뭐냐면, 김범수, 카카오 만드신 분이요. 김범수 의장이 작년에 중앙일보 인터뷰하면서 DT 시대 왔다.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독자입니다. 앞으로 10년간은 데이터가 돈을 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저 이거 보고 뒤통수 맞은 느낌 받았었어요. 우리나라 카카오가 플랫폼 사업 모델의 선두주자인데, 무슨 새삼스럽게 DT가 온 거냐? 20년 전에 왔어요. 20년 전에요. 구글이 등장하면서 DT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무슨 새삼스럽게 인제서 무슨 DT 시대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인들 지금 저겁니다. 신예. 제가 기업인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냐면 자기 이건희 회장이,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이 2010년에 새로운 5대 사업을, 새로운 성장 사업을 만들겠다고 해서 5개를 했는데, 그걸 2018년도에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정리하면서 AI 5G 전장을 하겠다.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이오는 사실 의미 없고요. 이 세 가지가 다 이게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미래 자동차 사업들입니다. 제일 먼저 뛰어든 게 뭡니까? 전장 사업에 뛰어들었죠. 여러분들 오디오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허만 카돈이라고 있죠. 이 앰프하고 스피커 중에 저 괜찮은 제품 만드는 허만 카돈. 허만 카돈을 먼저 인수를 하죠. 10억 달러 넘게 투자해가지고요. 왜? 전기차로 바뀐다는 거 알고서는 저로 뛰어든 거예요. 삼성전자가요. 그 통신은 자기들이 하던 거고, 그 다음에 AI에 지금 혈안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여러분들 AI 제품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빅스비라고 있죠. 근데 거의 사용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딸려오면 그냥 쓰실 뿐이지, 쓰는 분은 없을 거예요. 딸려와도 그러니까 별로예요.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빅스비 만들기 위해서요, 엄청난 투자해서 그나마 그거 만든 거예요. 미국의 비브랩스라고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거니까는 플랫폼 인공지능 사업체를 인수해서 그나마 그거 만든 거예요. 근데 후속타가 안 나오잖아요. 별로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인공지능 기술 업체들 인수할 물건들 찾으러 다녀요. 근데 제가 그게 뭐냐면요, 과거에 스마트폰 사업할 때랑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지금도 진화 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진화 중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기술 하려면 뭐가 필요하댔었어요?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빅데이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려면은 자기 자신이 플랫폼 사업 모델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처럼 소비자들이 맨날 접속을 하는 데가 돼야 된다고요. 삼성전자가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냐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몰락한 이유가요, 그 플랫폼 사업 모델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네? 전혀 다른 세계다 보니까 제조업 마인드로 그러니까 그걸 접근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빅데이터를 스스로 못 만들어내요. 예, 자기 자신이 플랫폼 사업 모델이 아니니까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한테 이제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개방 좀 해달라. 맨날 이러고 앉았죠. 그리고 정부는 뭐냐면 거기 합창을 하면서 빅데이터 구축에 그러니까는 막 이 역점 사업으로 발표하고 그러는 한국판 유딜에서요. 전 세계의 주요 국가 중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다 민간 기업들이 다 하지.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애들. 심지어 중국조차도요. 중국의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바트라고 하죠. 중국의 구글 하면 바이두가 생각나던가 안 나시던가 그건 상관없어요. 비교돼. 중국의 아마존, 알리바바 있죠. 중국의 페이스북, 텐센트가 있죠. 그렇죠? 얘네들 뭡니까? 얘네들 다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얘네들 엄청난 플랫폼 인재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확보해서 중국이 지금 유일하게 미국하고 인공지능 기술에서 맞짱 뜨고 있어요. 중국이 5G 기술에서는 파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AI하고 5G가 이게 핵심 기술인데 4,400명에 이걸 지금 미국의 등 뒤까지 쫓아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미국이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전쟁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 더 크기 전에 죽여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 이거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AI 기술 과학에서 우리 손정이라는 분이 있죠. 일본의 제일도포 사학과예요. 대통령 만나가지고 AI 이렇게 예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AI 강국으로 도약하게 됐다. 뭐 이런 거 이제 구호로 예치고 있잖아요. AI가 되려면은 새로운 창업하는 기업들이 다 플랫폼 사업 모델로 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저거 벤처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벤처 투자도 그러니까는 플랫폼 사업 모델로 창업이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의 표현이 플랫폼 경제 활성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DNA 얘기입니다. DNA가 뭡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AI 이거예요. 이거를 함축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예요? 구글입니다. 구글이 네트워크화 시켜서 데이터 얻어내고 인공지능 기술을 했잖아요. 정부의 정책이 그게 제대로 만든 정책이라면요, 구글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책가로 나올 거냐? 제가 만나본 기재부 관련, 산자부 관련을 보게 되면 플랫폼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호예요, 구호.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뜨고 있으니까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육성하겠다. 근데 과거 정부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문제 성과로 나오려면은 정책이 제대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공지능 기술이 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쫓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자, 이 점에서 미국 기업들이요.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저렇게 짜증내고 막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고 했죠. 자, 데이터는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했어요. 미국 기업들은요. 그렇잖아요. 구글 매년 데이터가 엄청 계속해서 이게 새로운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 자체가 돈은 아니에요. 데이터는 소위 말해서 원유 같은 겁니다. 원유는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이게 진검승부처입니다. 데이터는 엄청 확보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이제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거기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실험을 이제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세대들은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구글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 농담이 아니라요. 진짜예요. 구글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멋들어지게 써주면은 네? 구글에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써줄 수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입사하더라도 오래 못 견딘다. 그 안에 들어가서. 구글에 들어가면요. 구글 같은 기업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사람들 채용을 하게 되면은 뭘 기대하느냐? 새로운 사업거리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기존에 그 기업들이 돈 벌던 거 일을 시키려고 뽑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존 직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새로운 사업거리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글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요. 데이터를 엄청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아내라 이거예요. 신입사원들한테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활용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문제를 찾아냈으면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푸는 거를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되게 찾는 인재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대학 나온 건 필요 없어요. 흥미. 왜? 흥미가 있는 사람만이 아이디어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냐면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일을 하는 이런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혼자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기술이 굉장히 복합화, 융합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혼자 모든 기술을 가질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과 다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 암기식에다가 여전히 뭐 자기주도식 학습이라 하더라도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정해진 답을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 이런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답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인공지능한테 다 습득시키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답이 정해져 있는 답을 아닌 것들, 그러니까. 예? 새롭게 그러니까는 이걸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답이 하나가 아니라. 예? 근데 우리는 답을 딱 정해놓고, 이거를 그러니까, 암기해서 해결하든, 아니면 자기주도적으로 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답을, 쓸데없는 짓이고요. 결국 정해져 있는 답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요. 지금요, 여러분들이요,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거든요. 지금 벌써 2014년 얘기입니다. 2014년에 예일대나 MIT에서 그 실험한 것 중에 인공지능을 컴퓨터한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습득한 지식을 습득시켜 봤어요. 몇 초 걸린지 아세요? 1분도 안 걸리고 한 14초 정도뿐이 안 걸려요. 코딩해서 싹 습득시키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고 경험했잖아요. 이세돌하고 알파고 하는데 알파고의 위력은 뭐였습니까? 그 기보를 다 입력시킨 거 아닙니까? 기존의 기보를요. 그렇죠? 그거 입력시키는 거 별로 시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은 뭡니까?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걔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영원히.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그 인공지능 기술을 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인공지능 기술 시대하고 인공지능하고 공존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갈 건데 걔네들보다 못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글 시대에, AI 시대에 제너럴 일렉트릭 교육을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부모들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가 죽고 나서도 좀 그러니까 좀 잘 살길 바라고 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라는데 지금 교육을 보게 되면요. 사교육 시장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어떻습니까? 다 그게요. 이게 뭐예요, 그게요? 그렇죠?